강서구 보궐선거 불꽃 감시단만을 위한 보궐선거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걸 왜 하는지라고 하는 이유를 갖다가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에 참여하시는 아마 한 150분 정도가 참여하시게 될 것 같은데 그 150분이 똑같은 관점 갖고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일치 단결해서 한 몸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고 복잡한 결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전략적 목표가 뭐냐, 이걸 왜 하느냐,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 한 두어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달에 벌어질 11일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는 국외의 전쟁에 대한 전초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국외 전초전이 하나 뭐냐면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내년 4.10 20대 총선을 갖다가 앞서서 국힘당과 민주당이 누가 이길 것인가를 갖다가 한번 가늠을 해보는 전초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를 함으로써 어떻게 내년 20대 총선이 흘러갈지에 대한 감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첫 번째 전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들이 부방대 아닙니까? 부방대가 무엇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죠? 맞습니다. 부정선거 방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투의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를 갖다가 조직적으로 자행했다고 의심이 되는 선관위와 그 부정선거를 막고 선거 정리를 갖다가 바로 세워보겠다는 우리 부방대와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의 전초전이 바로 10월 11일 벌어지는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그래서 이 전초전에서 얻어지는 저희들의 노하우와 정보와 여러 가지 경험을 갖다 바탕이 돼서 내년 4.10 21대 총선에서 아주 유용한 그런 정보로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방대 회원이 총 2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2만 명을 갖다가 대표하는 척구병 역할을 하실 분들이 바로 오늘 모이신 우리 동지들입니다. 우리 동지들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이번 불꽃 감시단의 활동의 구체적 목표에 갖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선거를 갖다가 할 때는 굉장히 많은 목표와 어떤 활동 방향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섞어갖고 종합적으로 이제 하는데 요번엔 저희들이 좀 제한을 했습니다. 활동 영역을 명확하게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집중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희들이 요번 감시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투표하러 들어가는 강서구 보궐선거에 투표하러 들어간 사람들의 숫자를 갖다가 되도록 정확하게 개수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몇 번에 걸쳐서 이 개수 활동을 해왔고 또 부방대가 설립되기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애국 동지님들이 수표인들 숫자를 갖다가 파악하기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개수를 할 때는 유의미한 개수의 결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유의미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들어가고 역대 선거 통계 자료가 한 번씩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통계 자료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어낸 숫자는 그 통계 자료에 비교돼서 진위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만들어져야 숫자가 유의미한 자료입니다. 근데 그 중앙선관위에서 계속 발표하고 정례도 발표하는 통계 자료하고 어긋난 숫자가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유의미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경험, 우리 애국 동지들이 엄청나게 많은 인력을 동원했고 시간을 갖다가 투입했고 노력과 봉사를 갖다 곁들여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사실 유의미한 숫자가 많이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 30% 정도가 유의미했었고 남은 70%는 우리들의 부족으로 인해서 좀 유의미하면 좀 부족했다, 못 미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대상 투표소 숫자가 20개입니다. 20개. 사전 투표소가 강서구에 총 20개가 있는데 20개의 사전 투표소에서 유의미한 숫자를 갖다가 저희들이 만들어 보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만든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만들어진다 치면 두 가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그 몇 년 동안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오시고 그리고 연구해오시고 그리고 고민도 해오시고 이랬기 때문에 선관위가 어떤 식으로 대략 부정을 하거나 조작을 한다는 걸 대략 감을 잡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갖고 있는 관점 중에 하나는 저 사람들이 주로 사전 선거를 갖다 통해서 부정과 조작을 하고 있다. 그걸 통해서 당락을 다 바꾸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공통된 의심사항입니다. 그 외에 뭐 개표 당일날 어떤 조작을 하는 것, 그다음 당일 투표소에서 조작을 하는 것, 이거는 조금 이제 뭐 있을 경우도 있고 없을 경우도 있고 있어도 좀 미미하다. 이 정도입니다. 근데 사전 투표소에 대한 조작은 적을 땐 10에서 20%고 많을 땐 30, 40이고 어떨 땐 50%까지 갑니다. 그 지역구당 또는 투표소당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 사전투표소 20개소에 대한 거의 정확한 투표인 수를 갖다 파악을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수를 갖다가 증감을 시켜갖고 조작을 하는지 아니면 사전투표수를 갖다가 확정을 시켜놓고 상수로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투표함 바꿔치기라든가 투표수 바꿔치기를 통해서 조작을 한지 갖다가 파악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일 투표보다는 사전 투표소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전 투표소에. 그다음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2020년도 또는 2018년도부터 여태까지 쭉 선거를 갖다가 치러오면서 계속 그 부정선거 방지 활동, 감시 활동, 그리고 선거 정의 활동을 갖다 해오면서 느낀 것은 처음 한 5, 6년 전에는 선관위와 우리 애국 동지들과의 그 대립 관계가 그렇게 첨예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첨예하지 않았는데 세월이 가고 축적이 되고 우리 경험이 반복되면서 그 대립 관계가 계속 첨예화되고 지금은 거의 원수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선관위가 원수고 선관위 입장에서 우리가 원수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지간이란 그런 기저에 깔려있는 그 분위기와 상대적 관계 때문에 저들은 우리가 다 끊임없이 공격하고 방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 현장에서 계속 맞닥뜨리다 보니까 애국동지들이 열심히 현장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 현장에서 하는 활동이 방해를 받아갖고 그 사건이 일어난 그 특정 지역, 특정 투표소에서 만들어진 자료가 유의미한 또는 실효성을 갖다가 상실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번엔 되도록 그런 충돌 또는 시비를 갖다가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감시를 하자라고 한 것이 본부의 입장입니다. 이번에는 물론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다. 싸우는 게 무서워서 안 싸우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다른 데 더 주안점을 두고 중점을 두고 우선순위를 갖다가 변경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되도록 시비와 또 충돌을 갖다 피해갖고 정확한 통계 숫자를 갖다 만들어내는데 중점을 두자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번에 저희들이 그 한 150에서 160명 또 200명 가까이의 그 동지들이 투입이 돼갖고 활동하게 될 텐데 여기서 나온 다양한 정보를 갖다가 그 본부에서 추후에 교육적으로 분석하고 해서 내년 4.10 20대 총선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로서 활용하자 한 것이 세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목적이 이번에 우리가 거의 200명에 가까운 동지들이 투입되고 본부 인원이 총동원돼서 이 강서구 보궐선거를 갖다가 임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 점을 갖다가 잘 그 머리에 두시고 가슴속에 심으셔갖고 그 요게 중점적으로 우리가 똑같은 관점을 갖고 행동을 하시길 갖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그 사전투표소 감시를 갖다가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굉장히 많은 걸 갖다 우리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실 핵심만 얘기하고 지나간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도 핵심만 잘해도 우리가 원하는 효과의 99%는 얻는다고 한 겁니다. 핵심만 잘해도. 그래서 많은 걸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만 알면 됩니다. 그다음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사전 준비가 있고 그다음 감시 활동이 있고 그다음 감시 활동을 마친 후에 그다음 마무리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럼 사전 준비가 뭐냐면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감시할 현장을 갖다가 확인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나하고 같이 감시 활동을 하게 될 동료나 상하관계 연락망을 갖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거 두 가지만 하셔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현장의 중요성을 갖다가 잘 모르셔갖고 전혀 준비를 안 하시고 그냥 당일날 그냥 가서 얼렁뚱땅 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갖고는 효율적인 감시도 안 되고 그리고 실패나 시비나 이런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제가 제목을 담당한 여기 우리 동지들이 담당한 사전투표소를 갖다가 임장을 해라. 임장하라는 건 사실 뭐 법률적인 용어인데 현장 가서 확인하고 뭐 조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첫 번째 그 투표소의 주소 확인하고 교통편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교통편이 이게 그 오후바는 그런 데로 괜찮은데 오전바는 대중교통이 안 다니는 시간에 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걸 갈지에 대해서 물론 조편성 단계에서조차도 굉장히 그걸 갖다 고려를 많이 하지만 그 오전쪽에 배당되신 분들 그걸 갖다가 굉장히 많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확인 안 되면은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6시까지 또 6시 10분 전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 그렇다면 집에서 늦어도 5시에 출발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5시에는 대중교통 안 다니잖아요. 보통 5시 반 이후에 다닙니다. 대중교통이. 그래서 어떻게 갈 것인지 이걸 갖다가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확인 안 되면은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감시활동을. 그다음 두 번째 현장에 가게 되면 내가 차 안에서 만약에 차를 가져왔다 하시면 차 안에서 차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감시할 것인지 아니면 차는 별도 넓은 데다 주차해 놓고 또는 택시로 오신 분들은 차가 없으니까 그냥 노상에서 이걸 감시할 것인지를 갖다가 판단하지 않고 어느 위치에서 할 것인가 갖다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위치에서 할 것인가를. 차를 가져온 경우는 차를 어디다 주차해 놓고 어떤 방향으로 내가 바라보면서 감시할 것인가. 노상에 갈 때는 2인 1조를 갖다가 한꺼번에 같은 장소에서 모여서 할 것인가 따로 떨어져서 할 것인가 이걸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갖다가 사전에 판단해 놓을수록 우리 쪽에서는 투표인들의 그 출입이 잘 보이는 장소 그리고 선관위나 투표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잘 안 보이는 장소 또는 시비를 갖다 걸 건덕지가 별로 없는 장소 그런 걸 선정할 수 있게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위치 선정이. 현장을 갖다 다녀보지 않고는 이 위치를 갖다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그다음 세 번째가 주변의 CCTV의 현황하고 투표인들의 주요 접근 경로를 갖다 판단을 하셔야 돼요. 보통 이게 그 행정동사무소에서 이제 사전투표소가 이제 그 마련되는데 거기가 보통 행정동 동사무소 시설이 작지가 않습니다. 큽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부분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럼 그 다른 유동인구들하고 투표를 위해서 그 투표소로 오시게 되는 그런 그 투표자들과의 그 동선 뭐 이런 거 갖다가 사전에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 선관위 관계자 또는 투표를 마치고 나온 투표자들하고 불필요한 시비 마찰을 회피할 수 있는 감시 장소를 선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갖다가 제대로 확인 안 해갖고 우리가 시비를 붙으면은 30분 1시간 시부터 시간 섭외하게 되면 6시간 감시하는 게 다 도루묵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투표소에서 감시한 게 다 도루묵이 됩니다. 우리가 이 숫자 갖다 만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전선거가 이틀간에 걸쳐서 이루어지잖아요. 첫날 12시간, 두 번째 날 12시간입니다. 24시간에 걸쳐서 완벽한 숫자가 파악돼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그중에서 1시간, 2시간이 빠져버리면 의미가 없는 숫자가 돼버립니다. 그게. 의미가 굉장히 많이 퇴색해요. 굉장히 많이 퇴색합니다. 그래서 24시간을 갖다가 모두 커버되어 있는 숫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한 마음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다음 연락망 확인인데 여기 계신 이제 간부님들이나 위원장님들이 물론 연락망을 다 짜실 거예요. 조편성 하셔갖고 그럼 그걸 갖다가 다 이제 나눠주시거나 이제 주셔갖고 내가 누구하고 같은 조가 돼서 감시를 하는지 내가 준지 내가 누가 부인지 원래 2인 1조라기 때문에 한 사람은 주 감시가 되고 한 사람은 부 감시가 됩니다. 내가 준지 분지 그걸 확인하시고 조장이 누군지 확인하시고 그다음 내 구역에서 지휘 감독관이 누군지 이걸 다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가 이제 사전 준비 사항이고요. 사전 준비가 끝나면은 그다음 이제 감시 활동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 대놓은 건 뭐냐면 아이고 우리 황교안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대표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앞에서 보시는 그 사진이 뭐냐면은 그 요번에 그 20개 사전 투표소 중에서 첫 번째 순서에 있는 것이 염창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염창동에서 그 사전 투표소가 설치가 되는데 저것은 그 항공사진입니다. 그 항공사진인데 위에서 보시게 되면은 염창동 사전 투표소가 있고 그 좌쪽 우쪽에 다 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염경중학교가 있고 또 하나는 염창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등하교 시간에는 굉장히 그 유동인구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염창동 사전투표소대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저기 이제 그 하얀색 화살표가 보이는 게 주 출입구입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저쪽에 이제 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자동차 출입구가 있고요. 그다음 그 앞에도 보면 1, 2, 3, 4라고 적어놓은 것이 제가 항공 사진을 갖다 통해서 봤을 때는 1, 2, 3, 4의 네 군데가 감시하기에 적절한 위치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판단한 겁니다. 1번이 제일 좋은 거고 2번이 두 번째, 3번이 세 번째, 4번이 네 번째로 좋은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게 사진상으로 확인한 거고 제일 좋은 건 현장에서 한번 봐야 돼요. 가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이제 그 분석을 해보니까 이 염창동 사전투표소는 9호선 등촌역 2번 출구에서 800m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는 12분 정도고 뭐 걸음이 빠르신 분들은 한 8분 정도에도 걸으시지만 보통 일반 느린 걸음으로 해서 12분 정도 걸립니다. 그다음 염경중학교하고 염창중학교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등하교 시간에 이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감시 위치를 잡으시거나 감시 그를 갖다 하실 때 그 인원수가 유동인구가 많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 염창동 그 사전투표소는 그 가장 가까운 대로가 양천로인데 양천로에서 한 12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그 염창동 사전투표소에다 정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정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염창동 사전투표소는 다행인 게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그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출입구가 2개, 3개 있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물론 주 출입구는 하나인데 보조 출입구가 2개, 3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카메라나 뭐 감시한 분이 2팀, 3팀 나눠줘야 될 경우가 있지. 그래야지 전체가 확실하게 통계가 잡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염창동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 주 출입구가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주차장이라고 적혀있는 데가 차량으로 드나드는 경우예요. 그런데 그 차량을 타고 오신 분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투표를 하러. 투표하러 굉장히 적어갖고 그거는 그 우리가 이제 그 뭐 할 수 있으면 좋고 될 수 있으면 좋고 누락을 해도 큰 의미는 없다. 그러나 주 출입구 하나라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사진은 뭐냐면은 이 주 출입구 반대편을 갖다 바라본 사진입니다. 이게 주 출입구의 반대편을 바라본 사진인데 저기서 보면은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게 반대편 바로에 주차장 출입구가 있어요. 저기에서 차는 주차하기 어렵겠지만 출입구니까 사람이 노상에서 감시한다 치면 저 자리에서 딱 서 있으면 제일 잘 보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라고 있는 게 그다음은 인도입니다. 인도에 일단 차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감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차는 다른 데 주차하시고 뭐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 어디다 주차하시고 그냥 사람이 와서 노상에서 하셔도 좋고 그다음 세 번째는 대각선으로 있는 장소고 네 번째는 이제 그 보면 좌측이죠. 좌측인데 현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어디가 제일 좋은지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전 투표를 갖다가 하는 날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차량 끌고 가고 그 투표소 주변에서 잠시 세워놓고 들어와서 투표하고 나서 차 끌고 가요. 차가 잠시 주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차량 통행량도 굉장히 많고 그래가지고 이날은 그 구청에서 주차 단속을 안 합니다. 주차 단속 안 해요. 사전 투표소에서. 근데 그걸 염두에 두시고 차를 가져와서 세워놓으셔도 됩니다. 주차 단속을 안 해요. 사전 투표가 있는 날은. 그래서 이렇게 염창동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현장을 갖다가 방문해서 파악해갖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걸 갖다 모든 분이 다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그 산수표 이틀에 걸쳐서 하고 4개 조가 투입되니까 8명이 투입되게 되는데 8명이 다 가실 필요는 없고 조장이라든가 무슨 뭐 지휘 감독관이 한 분이 가셔서 파악을 하셔갖고 가보니까 현장 가보니까 어디가 제일 좋더라. 그래서 자동차 가져서 오실 때는 어디서 노상에서 하실 때는 어디서 하셔라라고 공통적인 의견을 갖다 만들어서 전파해 주시고 그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네네.
쉬는 시간을 좀 드리려고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휴일이죠? 휴일날도 왜 나오셨어요? 아라가 쉴 때 쉬고 뭐 이럴 때가 아니죠. 네, 그래서 휴일이지만 갑자기 이렇게 사실상 갑자기 만나게 됐는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뛰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 영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네. 네. 왜 우리가 이렇게 보궐선거 하나 하는데 다 나서서 예를 쓰는가? 이것이 하나의 표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정선거 이슈는 계속 바뀌어갑니다. 그냥 전에 했던 걸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전에 했던 것에서 우리가 방어하고 막아낸 것들을 포함해서 또 새로운 부정선거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제가 볼 때는 당분간 한 5, 6년 계속 이걸 잡아내야 결과적으로 이제 부정선거 세력들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 막아내야 돼요. 막기 위한 것이 효율적이 되면 좋지만 아니라면 우리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대로 해나가면 우리 지금까지 해오던 처럼 강력하게 이렇게 나가다 보면 결국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쉬운 일 아니죠? 쉬운 일 같으면 다른 놈들이 했을 거예요. 어려운 일 안 하니까 우리 부방대가 나왔습니다. 부방대가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일렉션 저스티스, 그렇죠. 아미예요, 아미. 군대. 그런 각오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함께 해줬는데 제가 사실은 오늘 그냥 여러분들 자율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냥 이제 이래 했는데 수고하시는 분들을 여러분들 보니까 내가 들리지 않아서는 안 되겠다. 내 양심상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와서 잠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박윤성 사무총장 수고 많으시죠?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또 휴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온 여러분들이 바로 제가 늘 얘기하는 영웅입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구멍 뻥뻥 뚫립니다. 놔두면 구멍이 뻥뻥 뚫려요. 우리가 하면 하는 만큼 부정선거가 막혀지는 거니까 그런 용기를 가지고 또 자긍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들은 제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잊지 않는다는 의미가 뭔지는 각자의 해석에 맡기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자유대한민국 살려내기 위해서 힘냅시다, 여러분. 네. 우리 박윤성 사무총장을 다시 모시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못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우리 그 동지님들하고 오늘 그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나누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황교안 대표님이 이렇게 우리 동지들 갖다가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네, 그러면은 계속 사전 투표 감시에 대한 계속 교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감시 활동에 이제 들어가서 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중요한 것이 정시에 도착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람직하게 10분 전에 도착하시길 갖다가 추천을 드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점을 갖다가 이제 생각을 갖다가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이걸 꼭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오전 쪽과 두 분이 아침에 반드시 오시는 게 굉장히 좋지만 한 분은 도착하시고 또 한 분은 도착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라도 한 분만이라도 6시 이전에 반드시 도착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두 분 다 10분, 20분 늦었다 그러면 그 통계 자체가 무의미해져요. 실효성을 굉장히 많이 상실합니다. 그래서 조를 짜실 때도 그렇고 그리고 나하고 누가 같이 조가 됐다 그럴 때 그 역할 분야를 확실하게 그 전날, 전전날 계속 전화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오전조는
두 분이 다 오셔야 되지만 두 분이 다 못 오신다면 한 분이라도 6시 이전에 반드시 도착하셔야 됩니다. 다행스러운 건 아침 6시보다 조금 더 일찍 오시는 게 좋은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7시 이전에는 6시 반 이전에는 그렇게 투표장에 오신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은데 이제 저희들이 조금 더 이제 저희들 불편하게 만든 건 뭐냐면 아침 새벽에 오신 분들이 6시에 안 와요. 10분, 20분 전에 와요, 이분들이. 그리고 5시 반에 도착해 있으면 벌써 꾸역꾸역 와고 한두 명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투표장으로. 6시 10분 전에 오잖아요. 한 10대 명 들어간 거 놓쳐요, 그냥. 그게 현실입니다, 사전투표장을 가면은. 그래서 6시에 시작한다고 해서 6시에 맞춰 오시면 안 됩니다. 한 분은 최소 30분 이전에 도착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6시부터 투표장 문을 여는데 미리 도착하고 가서 줄 서 있어요, 그냥 문 열기 전에. 그래서 한 분은 진짜 5시 반까지 도착하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그 단연간 경험해왔던 경험치에서 나온 그 팩트입니다. 한 분은 반드시 30분 이내 도착하셔야 된다. 그리고 한 분은 뭐 30분이나 1시간 늦게 오셔도 큰 문제는 없다. 물론 다 도착하시면 좋지만 이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오후조. 오후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그 세션의 그 교체 타이밍이 12시로 되어 있습니다. 정오로 되어 있는데 정오가 하루 중에 제일 붐비는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시간이 제일 붐비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점심시간이니까. 시장 다니는 사람이 점심시간에 많이 왔다 가요. 그래가지고 오후조 하시는 분들은요. 10분, 20분쯤 일찍 오셔야 돼요. 오셔갖고 그때서부터 체크하기 시작하셔야지 오전 쪽 12시 딱 끝나고 갔을 때 빠지는 숫자 없이 계속 12시 이전에도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쪽은 붐비는 시간에서 소위 교체를 하기 때문에 교체 시간 동안에 누락하는 숫자가 없도록 미리 10분, 20분 전에 도착하셔서 미리 체크하기. 소위 11시 때서부터 체크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날 통계 숫자가 어느 10분, 20분도 빠짐이 없이 완벽하게 개수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다들 기억하시죠? 두 가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갖다 넣게 되면은 그 노력하신 게 다 도루묵이 되시고 남함이 탐이 될 수가 있어요. 오전전은 단지 한 분은 30분 이내 도착하셔야 된다는 거. 오후전은 10분, 20분 전서부터 미리 도착하셔서 개수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 11시 때서부터. 그래야지 원활하게 이것이 교차가 이루어져서 오후 6시까지 완벽한 통계가 잡힙니다. 그래서 이 도착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투표에서 기록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걸 해보니까 이래요. 사실 그 중앙선거에서 발표하는 통계는 이렇게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시간대별 발표 안 합니다. 시간대별 발표를 갖다가 해도 전체 문구투표에서 해버려요. 투표소별로 안 합니다, 이걸.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 개수를 하실 때는 이걸 갖다가 시간대별로 나눠서 하시길 갖다가 그 권장을 해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2인 1조로 이걸 갖다 개수를 하는데 2인 1조로 하는 거는 목적이 뭐냐면 한 사람이 하는 게 부정확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확인해 가면서 하라는 겁니다. 보완해 가면서. 그 시간대별로 이걸 갖다가 개수를 했을 때 서로 뭐 어떤 숫자가 시간대별로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 누적 숫자를 비교하면 어디서 틀렸는지 몰라. 근데 시간대별로 이걸로 비교하면은 어느 시간대에서는 우리 둘 다 정확했고 어느 시간대에 좀 차이가 있구나. 이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본부 입장에서는 나중에 그 개수를 한 걸 보고 어느 숫자에서는 우리가 약간 유도를 주고 판단해야 된다. 이런 게 정보를 갖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분석할 수 있고. 그래서 개수를 하실 때는 시간대별로 개수를 하셔야 된다. 누적 숫자보다는 중요한 게 시간대별로 개수를 하시면서 나의 파트너와 그걸 비교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게 보궐선거 아닙니까?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전체 뭐 대통령 선거, 그 다음 국회의원 총선거 또는 뭐 지자체장까지 같이 보는 동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관외 사전투표자도 옵니다. 투표장에. 그래서 줄을 서요. 관외 사전투표자 줄을 쓰고 관내 사전투표자 줄을 쓰는데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관외 사전투표자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정말 다행이에요. 관내 사전투표자 한 줄만 세면 됩니다. 한 줄만. 그리고 그날 투표 들어간 사람은 다 관내 사전투표자입니다. 그럼 관내 사전투표자는 어떤 식으로 여기다 구성이 되냐면은 거소투표자로만 참여를 하게 돼요. 거소투표자. 거소투표자는 뭔지 아시죠? 우편투표자. 멀리서 우편투표하는 사람들이 거소투표자고 그 사람들만 관내 사전투표자입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들이 개수할 수 있는 거는
관내 사전투표자만 우리가 개수하게 되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자만. 그리고 그 사람들밖에 안 와요. 관내 사전투표자가 와도 투표를 못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강서구 하나의 선거구이기 때문에 다른 선거구에서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다 관내입니다. 다 관내. 그 다음 제가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린 게 세 번째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오전조는 출근 시간대에 보통 집중이 됩니다. 오전조는. 출근 시간대 몇 시입니까? 7시 반 조금 지나서부터 시작해갖고 한 8시 40분 정도까지 1시간 정도가 출근 시간대에 그때 좀 많이 오시더라고요. 출근한 길에 투표하시고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간 우리가 지난 5, 6년을 쭉 경험해 보면은 오후 시간대는 점심시간대하고 퇴근 시간대 가까워지면은 미리 퇴근해갖고 와서 투표하고 가시더라고 그냥. 그렇게 그때가 좀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그때 특히 긴장을 많이 하셔갖고 개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그 감시를 하다 보면은 우파 좌파가 눈에 보여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파 좌파가 보입니다, 현장에서.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관상을 보면 파악을 한다, 눈빛을 보면 파악한다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좌파 애들은요 사전투표하고 꼭 티를 내요. 인증사를 찍는가 투표하고 나와서 정문에서 인증사를 찍는다 이런 짓을 해요. 그리고 손가락 이렇게 해갖고 사진 찍고 이런 짓을 합니다. 이게 좌파 애들이 꼭 티를 내요.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쫙 감시하고 있다 보면은 저 사람은 우파일 것 같아, 저 사람은 좌파일 것 같아 이게 판단이 되고 대략 보면 오늘 좌파가 몇 퍼센트 정도 왔고 우파가 몇 퍼센트 왔다 이렇게 대략 가면 잡혀요. 근데 제가 단연간 경험해 보니까 그 통계에서 대세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세 법칙을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대략 50대 50이에요. 너무 많이 해야 45대 55. 그 정도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선관위는 그간 어떻게 조작을 해왔습니까? 30대 70으로 떨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좌판 70%가 사전투표하러 오고 우판 30%가 안 된다고 2배 차이가 난다고 선관위 지난 7년 동안 발표를 해왔어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현장에서 가보면은. 몸으로 느껴요. 눈으로 보이고 그게. 그래서 그날 감시를 갖다 끝나신 다음에 거기다 살짝 메모해 놓으세요. 내가 보니까 대략 우파하고 좌파가 이 정도 비율이더라. 이게 수기로 이렇게 거기다 메모해 놓으시면은 본부에서 그걸 다 참고할 겁니다. 그다음 감시 후에는 이제 중요한 게 감시 조원들은 조장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조장이 있는데 조장한테 당일 감시 결과 자신의 세션에서 자신이 감시 결과 갖다가 보고하시는데 사진 전송을 하셔야 되고 종이를 갖다 주셔야 되고 아니면 조장이 그 장소에 들려서 직접 손으로 인도받아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사항 발생 시 어떡하냐. 조장하고 지 감독자한테 즉시 연락을 하는데 특별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측을 해보면은 감시를 방해하러 오는 사람들, 감시를 방해하러 오는 것이 선관위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국힘당 창관이어서 방해할 수도 있어요. 제가 경험한 볼 국힘당 창관이어서 방해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정신 나간 놈들이야. 그 다음 투표자, 특히 좌파 투표인이 와갖고 당신 뭐 하는 거냐라고 시비를 겨운 것도 있어요, 시비. 그래서 이런 경우가 보면 특별한 경우인데 이런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면은 바로 조장하고 지휘자한테 연락을 하시고 한 분은 연락을 하시고 한 분은 계속 개수를 하셔야 됩니다. 누가 방해하더라도 개수를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개수하셔야 돼요. 한 분은 대응하고 전화하시고 한 분은 계속 개수한다. 그래서 이것이 당일 감시 활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 이제 이렇게 감시 활동을 하는데 조장들의 역할이 또 중요해요. 조장. 조장 같은 경우는 조원들이 감시 장소에 제 시간에 도착하는지 또 정확하게 임무를 마치고 또 이탈을 하는지 갖다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석 하루 전날서부터 계속 전화를 하셔야 돼요. 조장께서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진짜 경험을 해보면은 난 정말 조원이 감시인 본인이 난 내일 아침이라도 꼭 가야 되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아침에 못 일어난 경우도 수두룩해요. 깜빡하고 늦잠 잤어. 그래갖고 전화를 갖다가 많이 하셔야 돼요. 전날도 하셔야 되고 주무셔라라고 독촉도 하셔야 되고 아침에 5시 이제 또 전화도 해서 깨워야 돼요. 조장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완벽하게 커버가 됩니다. 이게 조장이 굉장히 아주 할 일이 많으세요. 조장이. 그다음 낮에도 감시 활동하고 있는 중앙에도 시간이 되시면 좀 돌아보시면서 이상 유무도 점검하셔야 되고 조장이. 그다음 조원 중에서 누가 못 왔다 또는 감시 중에 어딜 갔다 급하게 가야 된다 몸이 아프다
등등 여러 가지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갖다가 마음에 두고 있어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대체자 명단을 갖다 가지고 있어도 좋고 대체자 명단이 없으면 조장이 바로 들어가서 본인이 투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조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조장이 현장에서 만능 선수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본인이 땜빵을 해야 돼. 조장이 대체자를 데려오던 본인이 들어가서 하던 임시응변을 본인이 하던 해야 됩니다. 조장이. 그다음 그 감시활동이 끝났을 때는 6시간 단위로 세션이 이제 당일하게 되는데 그 금요일날 오전, 금요일날 오후, 토요일날 오전, 토요일날 오후에서 이틀 동안 이루어지는데 세션이 끝날 때마다 그 결과 갖다가 지휘 감독관한테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조장은. 조장의 역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장이. 그다음 지휘 감독자의 역할은 그 모든 자기가 담당한 것이 보통 3군데 사전투표소 아니면 4군데 사전투표를 갖다가 지휘 감독관이 자신의 그 영역으로서 관할 구역으로서 이제 배정을 받게 되는데 그 전체 상황을 갖다 파악을 하고 지휘 감독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 그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은 되도록이면 그 역 내에 대기를 하시면서 뭐 카페에 있던 차 안에 있던 대기하시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걸 달려가야 됩니다. 이 지휘 감독관이. 조장이나 조언단한테 그걸 맡겨놓고 있고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갖고 지휘 감독관도 거의 그 역내에 있어야 되고 본부 인원도 되도록이면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역내에. 그래서 강속에 1분, 2분 내지 배치를 해갖고 상황이 발생하면 뭐 강속구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차로 훅 달려가서 그 특별 상황이 발생해서 그걸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식의 체계를 갖다가 저희들이 그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지휘 감독관은 그 당일 그 1일차 끝났을 때 그 총 정리하셔갖고 본부에 보고하시고 2일차 끝났을 때 총 정리해서 본부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로서 제가 강서구 사전투표소 감시에 대한 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만 하시게 돼도 거의 우리가 원하는 99.99%의 목적을 이룹니다. 이것만 다 하셔도. 다른 거 더 하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다 하셔도.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사항 같은 거 있으세요? 네, 사전 감시 활동에 대해서. 제가 작년 3월 9일 날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모님은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아침에 새벽에 가서 참관인 자격이 있어야만이 툭감을 까고 뒤집어서 털어볼 수가 있어요.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하고 중간에 받으면서 외곽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참관을 해서 감시를 해야만이 더 효과가 안 되고 또 투표를 갔을 때 이동 경로, 선관위 이동하는 경우에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데 같이 동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차를 대기하고 있다가 걔네를 출발하는데 우리는 이거 감시하다 보니까 교통 변경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맹점이 있고 또 선관위 사무실에서 외곽에서 카메라 가지고서 뭐 이렇게 찍는 건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서 CCTV가 작동되는지 이를 갖다 계속 밤새서 지켜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세 번째 오늘 세션 세 번째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그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서 그 첫 번째가 이제 참관을 하는 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그 불행하게 우리가 참관 티오를 갖다가 확보를 갖다가 못하게 될 가능성이 99.99%입니다. 현재 그 출마한 후보자들 갖다 접촉을 해봤는데 국힘당을 비롯해서 모든 그 후보자들이 그 외부 조직, 외부 단체가 한테 참관 티오를 갖다가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그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그 참관인의 그 참관료라고 하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거의 비용이 10만 5천 개, 10만 원 올랐다는 건 다들 아시죠? 굉장히 많은 돈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자기를 갖다 지지해 줬거나 자신의 선거운을 도와주던 사람들한테 일종의 포상으로서 주려고 그래요. 그거를. 포상으로서 주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그걸 갖다 안 내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사실 이걸 갖다가 우리 행정적으로 봤을 때 그 뭐 참가인들 같은 목록을 만들고 참가인들 목록을 갖다 보내주고 하는 거는 당협위원장이 하게 돼 있고 당협위원장들한테 또는 그걸 받아갖고 최종 통보를 한 건 동사무소 동장이 하게 돼 있어요.
행정법상 그렇습니다, 절차가. 그런데 현실은 뭐냐면 후보자가 사실 결정을 합니다, 후보자가. 후보자가 자기의 선거를 도와줬던 사람들 쭉 명단 추려갖고 그들한테 나눠줍니다, 이걸 갖다가. 제가 경험해보고 그래도 그 참관은 어렵습니다. 참관인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관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건 허수아비라는 얘기예요. 아니 이게 제가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참관은 못할 가능성이 99.95%이기 때문에 참관의 가능성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짓길 갖다 불꽃 참관단이라고 이름을 안 짓고 불꽃 감시단이라고 이름을 짓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렇습니다. 참관하고 감시에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참관하게 되면은 투표함 바로 앞에 앉아갖고 투표함에 투표지가 들어가는 숫자 갖다 우리가 계수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정확해지죠. 이게 정확해지는데 외부에서 감시하면은 투표하러 들어간 사람 플러스 동사무소에 볼일 보러 들어간 사람까지 계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물론 우리가 많이 하다 보면은 뭐 눈치상 저 사람은 볼일 보러 들어간 사람이야. 투표하는 사람이 보이기도 하지만 다 그게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냥 다 계수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계수를 하셔도 그날 토요일 날은 당연히 없고 토요일 날은 이제 행정동사무소 문을 닫으니까 당연히 없고요. 금요일 날 있다 하더라도 그 숫자가 많지 않더라고요. 행정동사무소에 출입하는 사람들 숫자가. 그래서 우리가 그 통계를 잡더라도 아주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 크게 차이가 나 5% 10% 정도 차이 나더라. 금요일 날 같은 경우 평일 날 그렇게 나고 그다음 중요한 것이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외부에서 그 숫자를 감시를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저희들이 몇 번의 선거를 갖다 겪어오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그 사전 투표 사건이 뭐냐면 부천의 신중동 사건이었어요. 신중동 사건. 다들 기억하세요? 신중동에서 이틀 동안 몇 명이 투표했는지 아십니까? 18,000명이 했습니다. 이틀 동안 18,000명. 그래서 숫자 계산하니까 5초당 1명이에요. 5초당 1명이 투표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도 다 투표해 보셔서 알겠지만 5초에 1명이 투표를 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추측한 거는 선관위 측에서 그 부천시 신중동에 대한 그 투표자 숫자를 갖다가 3배 내지 4배 뻥튀기했다고 저희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3배 내지 4배 뻥튀기했다. 한 사람이 아무리 서둘러 투표를 하더라도 20초에 30초가 걸리거든요.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외곽에서 감시를 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사태는 막게 됩니다. 이런 사태는. 그다음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3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저희들이 투표 장소 안에는 못 들어가는 거죠? 문 밖에 되는. 뭐 들어가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들어가는데 문제가 안 되는데 투표소 안은 투표자거나 아니면 관계자거나만 들어갈 수 있는 투표소 안은 투표하는 그 투표소 건물은 들어갈 수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우리가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경험하다 보면은 참관을 못해도 투표소가 들어가는 내부 건물에 현관이 있어요. 그 앞에 벤치나 이런 조그만 의자가 있을 때 그 의자에 앉아서 계수를 하셨던 분도 있어요. 참관을 못할 때. 그런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특별한 경우였어요. 특별한 경우였었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하면 좋지만 못하게 됐으면 외부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안에서 우리는 이제 밖에서 하잖아요. 안에는 못 들어간다며요. 우리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사람을 그 안에 투표 참관인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개수를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심지어 거기에 배치된 사람들 10중 8구 후보자들 비롯해서 부정선거를 갖다 음모론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 합니다. 네. 아무도 안 합니다. 근데 국힘 당원이면 이게 의뢰가 올 수도 있더라고요. 부방되면서. 근데 국힘 당원 중에서 이 부방대 활동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국힘 당원이자 부방대원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국힘 당원 중에서 반 정도는 뭐 이걸 갖다 음모론 비슷하게 취급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요즘은 또 비율이 좀 좋아졌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국힘 당원, 책임 당원들의 절대 다수가 내가 굳이 그걸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여기 모이신 분들이 정말 영웅이신 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갖다 위해서 이렇게 행동으로 하시고 자신의 시간을 발휘하신 분들이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같은 분은 소금과 빛이고 소수입니다. 이런 분들이.
네. 국힘 참관인분들이 카운터할 수 있도록 한번 압박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김태우 후보자를 만나든지 사무총장을 만나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여기 안 오셨는데 제가 계양구 맡아서 하게 됐는데 정진수 의원이랑 대구에서 올라와서 도와줬어요. 근데 그분 할 때는 우리는 처음이라고 그때 3구하고 6.1 지방 선거 그 감시할까 하는데 밖에서 다 좀 떨리는 마음을 했는데 그분은 의자까지 들어가서 출입구 앞에서 앉아서 했어요. 내가 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저녁에 물어봤는데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투표가 몇 명 하는지 내가 정당하게 계산했는데 누가 뭐라 그래서 경찰이 와도 누가 와도 당당한 마음으로 맞섰대요. 그랬더니 꼼짝 안 하고 그냥 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결기가 중요합니다. 교장들의 판단의 결기가 좋고요. 아무리 경찰들 와도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은 마음에 단단한 그 마음을 갖고요. 좀 사실 그분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대요. 대한민국 국민 내가 투표소에 와서 이거 거기 있는데 당신들이 해야 될 걸 내가 하고 있어 이렇게 맞장구 치면서 꼼짝 못하고 돌아갔답니다. 이제 여러분의 담대한 마음이에요. 첫째는 기술보다도. 그래서 그럼 방법을 좀 가르쳐주세요. 방법을.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를 그렇게 될 수 있는 투표소도 있고 그렇게 안 되는 투표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한 사람이 영웅이 결기를 갖고 싸운다고 해서 모든 투표소가 다 해결되질 않습니다. 현장에 가면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일 추진할 때 뭐냐면은요. 최대한 그 최저선을 해놓고 최저선의 퍼포먼스가 어느 곳에 다 나오도록 해야지 거기서 나온 전체 결과 갖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딘 되고 어디 안 된다. 그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게. 그리고 현장에 가서 자신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관철되게 해서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는데 싸우면서 감시 활동이 제대로 안 됐다 하시면 그 몇 시간, 한 30분에서 1시간 빠진 것 때문에 자신이 한 전체 그 통계가 무의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요번에 그 보궐선거 감시 활동은. 우리가 그런 걸 많이 할 수 있어요.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다른 것 때문에 우리들의 행동을 갖다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목적을 갖다가 달성하는데 중심을 두고 그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인원을 많이 줘서 만약에 경찰이 왔을 때 한 번만 와도 경찰이 뭐 함부로 못합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다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원이 많잖아요. 인원이 180명이라 한 360명 정도 된다 치면은 2명은 반드시 바깥에서 시비가 안 걸 장소에서 반드시 개수를 하고 있고 뭐 한두 사람은 안에 들어서 싸우면서 하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인원이 많으면은. 근데 인원이 우리가 딱 그밖에 없다. 그럴 때는 신뢰할 수 있는 개수가 나올 수 있는 장소에서 감시 활동을 하셔라라고 우리가 추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현장 지휘관의 굉장히 중요한 책무예요. 그것이. 전투를 갖다 이기고 질 수 있는데 절대 져선 안 된 전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한 게 아니고요. 그 선관위 그 지역당 선관위가 있잖아요. 그 국민의당 또 국민당 또 민주당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합의해가지고 우리 부방대 의원들을 선관위에 한 명씩 이렇게 오전 오후 교대니까 2명이 되었죠. 2명을 이렇게 교대해서 우리는 사용했어요. 그래서 한 관인이 그때 5만 원씩 줬어요. 우리는 그 참가한 사람이. 그래서 그것을 시행했는데 지금은 우리는 감시단이라 해가지고 외부에서만 감시를 하지 안에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게 모르더라고요. 그러면 감시원이라는 것은 감시단은 거기서 이 행정적으로 가서 몇 사람이 들어가고 뭐지 부정되는 거를 감시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우리는 외부적인 것만 얘기하지 내부적인 건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첫 번째 2가지 말씀하셨어요. 2가지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뭐냐면 지금 후보자가 지금 몇 명 나와 있냐면요. 강서구에 7명이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가. 3명은 우파 후보자고 4명은 좌파 후보자입니다. 우파 후보자는 국민의힘당이 있고요. 우리 공화당이 있고 자유통일당이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조원진당이고 자유통일당은 정강훈 당입니다. 그다음 좌파당은 4 후보자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더불어민주당이고 두 번째는 정의당, 세 번째 진보당, 그다음 민생당, 녹색당까지 나와 있어요. 좌파가. 5개네요, 좌파가.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후보자 갖다가 지금 만나봤는데 후보자들 전체가 그 저희 같은 시민단체한테 그걸 주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답변한 사람이 없고 심지어는 그 저희가 항상 저만 접촉한 게 아니라 저도 접촉하고 또 그 비서를 통해도 접촉하고 뒤를 통해도 접촉하고 여러 번 접촉을 했어요. 접촉했는데 그 부정적으로 다들 이렇게 반응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는 거는 99.9% 창간인 TO를 확보할 가능성이 없답니다. 이것이 공개적 판단입니다. 그 동장 성향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자 쪽을 찬반시키고 안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되고 감시해야 되는데 외곽만 해가지고 큰 효과가 없다. 아니요, 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최선의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꿈에 그리던 어떤 최선의 상황이 맞닥뜨려 할 때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자고 모든 작전 세우면 그 작전은 다 실패합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우리가 다 감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의 퍼포먼스는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네. 왜 저라고 모르겠습니까? 제가 이 활동한 지 2018년 선생님 벌써 한 5년이 넘었어요. 이걸 한 지가. 전국 수천 군데 투표소를 갖다 감시해봤고 다 정보를 공유해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나온 결과라서 제가 이번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이건 최소한하자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최소한하자. 이건 실패하지 말자는 겁니다. 네. 사전 투표소 참관인들한테 별도로 그 개수를 요청하시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는요. 지금 아까 또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통 돼 있냐면은요. 참관인 들어가는 TO가 국힘당하고 민주당은 주요 정당이기 때문에 2명씩 TO가 나옵니다. 2명씩 TO가 나오고 나머지는 군소정당이기 때문에 1명씩 TO가 나와요. 그러면 몇 명입니까? 2명, 6명 해갖고 6명하고 4명에서 10명. 각 투표소당 10명의 참관인 들어갈 수 있는 TO가 배정이 되는 거예요. 정당 후보자별로. 우리가 다 만나서 그 사람들한테 요청을 할 수 있는데 현실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해도 제대로 안 한답니다. 사실 개수하는 활동이라고 하는 게 소명의식이 없는 잘 안 해요. 열심히 안 합니다. 열심히 안 한 개수는 의미가 없는 개수예요. 의미가 없는 개수입니다. 그 사람들 놀다가 가거나 심지어는요 2시간, 3시간 하다 그냥 간 사람도 수두룩해요. 여러분들도 그 참관을 해보셔서 알지만 투표관리관이 그날 참관비를 주는데 참관비가 다 끝나고 주는 사람보다는 끝나기 전에 주는 투표관리 훨씬 많습니다. 왜냐면은 투표가 끝날 때 돼갖고 바빠요. 뭐 정리하고 통계하고 뭐 적고 하냐고 바빠. 그래갖고 미리 1-2시간 전에 줘요. 그 투표 참관료를. 그럼 참관인은 그거 받고 바로 가버려요. 그런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현장에서는. 그게 현실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의지해갖고 이걸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의미가 있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는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했을 때만이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다음 또. 사무총장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최대한 숫자를 파악을 했어요. 그거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났을 때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이래요. 이 사람들이 부정을 하려고 할 때요. 저희들이 이제 지난 6.1 지선, 3.9 대선 그 이전에 했던 걸 쭉 살펴보게 되면은 특정 지역에서 할 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6.1 지선에서 고양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그냥 아직 의심 수준이에요. 의심 수준. 재판도 안 했고 수사도 안 했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된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직 의심 수준인데 투표소별로 적게는 100-200표, 많게는 300-400표, 또 어떤 700-800표까지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투표하면서 나온 투표자 숫자가. 그렇게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갖고 처음엔 제가 그 사진 자료를 쭉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되라고 저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크니까. 그것도 어떤 법률성도 없어요. 다 일괄적으로 늘어났다든가 일괄적으로 줄었다든가 이게 아니야. 어떤 건 늘었고 어떤 줄고
또 들고 주는 양이 어떤 1, 200표, 3, 400표, 어떤 7, 800표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거는 사실 우리가 개수를 갖다 활동을 해서 우리가 자료를 확보해 놓고 개표장에 갔을 때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는. 네, 그다음 네. 방금 제보를 받았는데 고량 양로원에 있는 노인분들한테 수술을 할 거냐라고 의사를 물어본 다음에 사무장님이가 이제 그 사람들 투표를 다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이래서 투표수 차이가 많이 나고 이제 선생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전달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 저들이 부정선거를 하는 양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지금 그게 그 확정적으로 사실로 우리가 그 총체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해요. 의심 수준이에요, 다 이게.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시작해갖고 어떻게 가고 있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디서 뭐 표 섞고 뭐 한다는 게 의심 수준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의심이 한 7, 80% 이상은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정말 우스운 말씀드릴게요. 2020년 20대 총선에서 영등포 의뢰에서 뭐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졌고 그때 거기 민주당이 이겼어요. 근데 거기 투표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선거인 임명부가 만들어지는 건 다들 아시죠? 선거 임명부가 누가 만듭니까? 구청장 책임하에 만들어요. 구청장이 누구한테 지시합니까? 통장 반장들한테 지시해갖고 자료 조사하고 동장들이 시합해서 올리면은 구청장 책임하에 그걸 발표를 합니다. 선거 임명부를. 2020년도 20대 총선에서 영등포 의뢰에서 임명부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요. 134살 먹은 노인네가 2명 있었어요. 110살 이상 먹은 사람이 14명 있었습니다. 100살 이상 먹은 사람이 35명, 40명 가까이 됐어요. 100살 이상 먹은 사람이. 그래갖고 뭘 하겠냐면, 야, 영등포 의리 지구촌 최대 장수왕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팩트는 뭔지 아세요? 기네스북에 기록되어 있는 지난 30년 동안 최장수 노인이 108세에서 돌아가신 분이 딱 2분 있어요. 이제 30년 동안. 근데 영등포 의뢰는 108세가 아니라 110세 이상이 10대병이 있었던 거야. 2020년도에. 얘들이 이렇게 뻔뻔해요. 이렇게 뻔뻔하게 합니다. 다 드러날 거짓말 그렇게 해대요. 그러니까 정말 저들 뻔뻔하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 걸 검찰이 고발해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지. 그걸 그냥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 걸어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소송권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도 없는 소송권을 갖다가 제가 원고가 돼갖고 한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원고가 돼서 소송을 걸고 있는 것도. 네, 그 다음, 요 감시 활동을 요걸로 마치고